강동원 의원님 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연관 검색어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도 그래도 나름대로 30년이 넘게 정치활동이란 걸 하셨고, 또 의정활동 4년도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게 잘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보다는 개표 저작 문제, 대선 부정 문제, 이제 이게 제1의 강동원의 연관 검색어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없으십니까? 정치인으로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 나라는 야당이 존재하는가? 야당 국회의원들은요, 감옥 갈 각오를 하면서 야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리고 국회 진출을 허락하셨던 분들은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야당 의원들을 많이 보냈다.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해달라 이런 건데, 그야말로 의정단상에서 대여투쟁,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보수 언론들을 통해서 부단하게 투쟁을 해서 그야말로 야당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다시 공천 주면 부메랑이 돼서 이 당에 어떤 불이익이 온다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그런 발상을 통해서 컷오프를 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아주 기만하고 우롱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역사에 준엄한 평가와 더불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야당이 각성하지 않고 깨내지 않는다면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 암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말고도 의원님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의정 활동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라봐주지 못하고 어찌 보면 이제 컷오프라고 하는 게 지난 저희 선거의 컷오프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하위 20% 컷오프인 것도 있고 정무적 컷오프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은 지금 하위 20% 컷오프는 아니신 거죠? 저는 거기에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다시 정당이 태동했을 때 그때 제가 당에 들어오셨죠. 입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컷오프를 시키는 데 있어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당에서 컷오프를 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4월 13일이 선거였잖아요. 4월 8일까지도 제가 지역 여론조사, 마지막 지역 로컬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는 제가 1위였어요. 그런데 이 당 최고위원회에 말하자면 컷오프를 확정하던 회의에 그 테이블에 제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와 있었다는 얘기를 어느 최고위원께 제가 들었어요. 보니까 제가 당시에 경선하겠다라고 해서 후보 등록한 분이 3분이었는데 당에 3분 중에서 제가 제일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웃기는 얘기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2월 29일 날 우리 자체에서 조사한 거, 전북 도당에서 조사한 게 제가 46.7%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한 분은 18.3%, 당에서 공천을 줬던 사람은 10.2%가 나왔어요. 당에서 공천자보다 제가 4배 이상 지역에서 여론 우위에 있고, 제가 현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테이블에다가는 제가 여론조사 결과 제일 낮은 걸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의결을 봤다. 이거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저를 컷오프 시켰다. 지금까지도 당에서는 일체 얘기 한마디 없어요. 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고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사실 이제 공천 상황도 그렇지만 네. 그 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네. 의원님 이제 뭐 저희 그 어쨌든 같이 의정 활동했으니까 의원 하시는 동안에 의원 카톡방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얘기 나누기도 그렇지. 하는 것 중에서 문제되는 게 왜 지역위원장을 현역 의원인데 임명해주지 않느냐 예. 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네.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이 이건 정상적인 당 운영이 아니다. 예. 빨리 지역위원장으로 정상적으로 임명해달라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지역위원장이 아닌 상태로 지금 얼마 정도까지를 지내시는 거죠? 저는 지역위원장을 해보질 못했어요. 입당을 하시고. 그럼요. 예. 우리가 건국 이래에 이 정치가 이렇게 쭉 오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을 지역위원장 주지 않는 사례가 제가 첫 번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그 지역을 출마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 선거에서 그 예. 지역구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을.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당이 오합지졸이 돼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저로 하여금 제 혼자 이렇게 희생당한 이 전례로 해서 다시 한번 당이 거듭나기를 바라는 거지. 예. 정말 이 여러 가지 생각하면 제 얼굴이 지금 또 그냥 화가 나서 굉장히 좀 이 눈에 좀 가시가 돋친 눈이 예. 좀 보일 겁니다만은 왜 제가 이렇게 험한 이 모습으로 당에서 당해야 되는 건지 참 씁쓸할 뿐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선거를 치러보면 지역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계파들 혹은 맹주들 뭐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견제, 저 사람이 또 당선되면 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구나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럼요. 의원님 지역구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당이 좀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많이 갖게 됩니다. 다시 처음에 얘기로 좀 돌아가서 예, 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정통성 없는 대통령이다. 이제 이 발언을 2015년 10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하셨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정부 질문에서 하신 거니까 법률적으로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고 뭐 이 자체에 대한 나름의 근거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표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 것이고 물론 선관위원회의 반박은 있었습니다만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명확하게 이제 있었던 사안들인데, 이것을 말하기까지 어쨌든 많은 정치인들이 이 얘기를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지난 선거 18대 대선 백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전체 의원실에 막 다 돌리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개 돌리기도 하고 또 조사해봤더니 아니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넘겨왔었는데 본인만 어디서 그냥 따로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다 알지만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내가 단상에 서서 말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때 그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반칙을 지금 발견했는데 어떻게 그걸 덮고 갈 수가 있느냐. 하나의 이제 정치인의 개인의 이 소신과 철학과도 직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이건 너무나 놀랐어요. 충격이 너무 크고요. 왜 그러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놈들은 나중에 전부 역사적으로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거짓말을 우리 국내에게 했던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잘 아시지만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을 해서 개표함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개표 기록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표 개시 시각과 종료 시각, 그 다음에 후보자별 득표 현황,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지금 현장에 있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각자가 확인하고 전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동시에
그 개표 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신문, 방송, 포털사까지 동시에 개표 결과가 전송이 돼서 그게 TV에 이제 우리 개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국에 있는 252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여기서 복원하고 있는 14,000여 장의 개표 기록표를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국가의 공문서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그 개표 기록표를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자, 투표가 오후 6시에 종료가 되는데 개표가 오후 4시 47분에 개표가 시작이 되는 사례. 이게 한두 건이 아니죠. 또 그리고 이제 이 투표 종료되면 투표 참관인들이 이제 이 투표함을 봉인해 가지고 개표소로 오잖아요. 대개 시간이 1, 20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개표 시작하는 시각, 우리 TV에서 나오는 개표 결과가 6시 5분경부터 개표 결과가 나와요.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또 개표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사로 이제 전송이 됐다. 그러면 전송이 된 걸 가지고 방송사에서 이제 뭐 개표 방송을 방송 공중파가 같이 합동을 하니까 그러면 개표 종료된 시간보다도 이후에 개표 결과가 우리 눈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개표를 하지 않고 함이 그대로 봉인된 상태로 있는 이 개표 투표함 결과가 1시간 47분 전에 이미 개표 방송이 나와버려요. 자,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전부 제가 한 10개월 걸려서 전부 검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뭐 한두 건이 아니고, 한두 건이라고 하면 뭐 실수했다, 뭐 실무자의 착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전산 기록으로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수가요 전국적으로 건 한 3,000건 나온 거예요. 자, 엄청난 거죠. 제가 그 유형별로 각 선관위별로 전부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당의 소위 말하는 최고위원들, 사실 문재인 대표께도 이와 관련해서 좀 대화를 나눈 것이 있고, 그런데 거의가 덥자는 거예요. 지금 하면 대선 불복으로 새누리당이 치고 나오고 보수 정편부터 난리를 쳐서 20대 총선에서 우리가 불리하니까 덥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제 양심상 이것을 저도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면 뭐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직접 손으로 전부 입체적 분석을 끝냈는데 이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을 제가 덮어간다 그러면 아마 저는 평생 이 부분에 죄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 명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대표께 얘기를 다 했어요. 자, 이러이런 사건이니까 내가 반드시 대정부질문 하겠다.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발언자로 나를 선정해 달라. 3일 걸렸어요. 결국은 이종걸 대표가 그럼 세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발언권을 줬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발언을 했었던 거죠. 후회 저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그 궁금점이 있었거든요. 그 대정부질문 같은 걸 하면 사전에 원내대표를 통해서 질의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각각의 그 이번에 대정부질문 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만나서 업무 분장을 좀 하는데, 그렇죠. 그때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건지 사전 회의 때, 아니면 다른 걸 얘기했다가 현장에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건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었는데 처음부터 저는 뭐 얘기했어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은근히 그런 거에 한 방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 이런 것도 다 반대할 때 혼자 그러면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언을 하시고 나서는 예상됐던 것처럼 많은 정치인들이 뭐 등을 돌렸고, 또 당내에서도 의원님과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없었고, 새누리당과 청와대 그리고 보수 언론에 대해서는 집중 포화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렇습니다.
뭐 며칠간은 약간 잠적 비슷하게 하셨다가 예, 돌아오신 것이 기억나는데. 제가 잠적하지 않았어요. 예. 종편에서 저를 잠적했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를 해버린 통에 예. 제가 무슨 죄 짓고 잠적은 사람처럼 보여졌는데 예. 정확히 얘기하면은 2015년 10월 13일 날 대정부 질문을 했고요. 예. 바로 그 다음 날이죠. 10월 14일 날은 제가 순창 부군수, 제 지역의 순창 부군수가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에 와서 예산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예. 제가 하루도 의원회관에 출근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의원회관 복도에서 종편들 예. 가장 싫어하는 뭐 TV조선이나 뭐 물론이죠. 채널A나 예. 이런 친구들이 그냥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뻗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거절을 하고 예. 일찍 안 만나줘 버렸죠. 그랬더니 저들은 이제 잠적했다 이러는데 아마 그걸 가지고 이번 제 선거 때도 상대 후보가 예. 왜 잠적했느냐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국회 방어과에 자료 요구를 해서 제 차가 출입했던 의원회관 주차장에 파킹했던 그 장면까지 날짜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제가 제공을 한 사실이 있어요. 예. 잠적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그러잖아요. 저는 이 파장이 워낙 컸고 또 이 질문할 때도 이거는 내가 어떤 경우에 상당히 좀 우리 가족들에게는 우리 집사람이나 뭐 가족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저 사람들이 뭐 얼거매면은 예. 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통합진보당도 해산시킨 그럼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각오를 좀 했는데 자, 그 흔해 빠진 어버이연합의 이 조종받는 국정원에 예. 조종받는 사람들도 저한테 항의 한 번 안 해요. 누구도 저한테 허위사실 유포다, 대통령 명예훼손이다가 뭐 이런 걸로 저를 고발하지 않았어요. 예. 자, 새누리당에서는 벌떼처럼 그냥 국회 뭐 윤리특위에다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예. 제가 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까? 가장 품위를 잘 지킨 예. 의원이죠.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지인계달라 이렇게 정치 공세만 했죠. 지금 뭐 이 보수 단체나 뭐 이 종편이나 이런 거 전혀 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뭐 고발 고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아직 모르쇠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아픔이냐. 예. 역설적으로 저를 차라리 구속을 시켜버리면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 다툴 수 있겠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은근히 그걸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오히려 저는 종북이라고 고발 당해본 적이 있는데 예. 그 예. 고발 사유가 참 특이해요. 예. 왜 제가 종북이냐라고 검사한테 물어봤더니 고발하신 분이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존재 자체가 종북이라고 국가 안보를 위기를 초래한다고. 하여튼. 어쨌든 정당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이라고 한 게 한문으로 무리 당자인데 같은 무리로 있는 사람들이 조금 서운하거나 왜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은 좀 없으셨습니까? 왜요? 저는 이제 다른 우리 자주 가깝게 지내는 이 의원들께는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당시의 대표, 당 대변인이야 당 대표의 이 의중을 들어서 발표를 하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요, 문재인 대표께서 비상식적인 얘기다. 상식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당론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해버렸는데 그때 말씀이죠. 문재인 대표께서 이거 강동원 의원이 대정부 질문 때 영상으로 띄운 자료들을 보니까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의혹 제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을 하면 된다. 이 얘기만 했으면 됐죠. 그러면 지금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제가 얘기하는 걸 갖다가 당론이 아니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요, 연구 대상입니다. 앞으로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 전부 풀로 다 검토를 해서
하나의 연구를 한다면 연구 논문이 수십 편 나올 겁니다.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본인이 그 선거의 당사자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으셨을 테고 또 새누리당이 워낙 이제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프레임 이걸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부터 이제 걸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해되는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2012년 12월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소속해 있던 민주당에서 대선 부정 조사 특위인가 뭐 구성이 돼 있었어요. 예.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개 전자개표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냐.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연을 했었죠. 국회 사무처에다가 예. 뭐 기계가 몇 대 갖다 놓고 시연을 하고 그걸로 끝을 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 당의 특위위원들은 제가 발표한 이것을 전혀 접근을 못했던 거예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 확인해 보니까 개표 기록표도 전부 제공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는 이 전자 개표 기계라고 요즘 통칭되는 그 기계 가지고 시연을 해버리고 큰 무리가 없다. 뭐 이상 없다 덮어버린 거죠. 사실상 승복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또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문재인 대표가 좀 곤혹스러웠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면 더 깊이 저한테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정부 질문이 있고 나서 당시에 김현 의원도 뭐 그 조사특위 위원이었다 그래요. 김현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 가서 다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 소리 못해요. 이것은 이 정부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거기다가 제 뭐 상상력으로 뭐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도 그냥 어찌 보면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냥 얼핏 듣기만 하고 잠깐씩만 얘기를 듣다 보니 이 말 들으면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반박 논리 들으면 반박 논리가 맞는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하나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충남 서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제 서산시와 태안군 이렇게 있어요. 그 태안군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 투표함이 개표소로 와가지고 오후 6시 30분에 투표 첫 함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함이 열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표 기록표까지 다 정리가 돼서 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기계가. 근데 기계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세 대가 다. 공교롭게 기계가 다 울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함부에 종사했던 분들은 계속 투표함을 열어요. 투표함마다 이제 어느 지역 투표 결과 나 해가지고 광주에다 다 담아가지고 쭉 밀어냈죠. 이 개표 1단계인 말하자면 개함부에서 6시 반에 시작을 해서 7시 50분에 마지막 작업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함부에서 끝나고 기계가 그놈을 이제 하나씩 물고 이제 이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표 결과가 언제 나와야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7시 50분 넘어서 나와야 되겠죠. 근데 거기 태안 선거 결과는 7시 30분부터 우리 눈에 개표 방송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귀신이 코칼 노릇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작 의혹이 있다 이런 거죠. 이후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많은 분들이 투표소에서 수개표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펴셨고 의원님이 이제 그 관련한 법안도 내신 걸로 확인했는데 말씀하셨던 개표 조작이나 혹은 선거의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 새로운 제안 이런 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의원이 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2번을 했습니다. 제가 주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정한 선거 관리가 돼서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한 결과가 그대로 개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선거가 없는, 부정개표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뭐냐. 이걸 가지고 두 차례 이제 토론회하고 세미나하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 얻어지는 게 투표소에서 직접 손으로 투개표를 하자. 그게 주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10분, 저를 포함해서 10분 의원의 이제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행안위에서 직접 제안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통과되지 못했죠. 뭐 행안위에서 행안위 자체가 이것을 뭐 이 심사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 행안위에 계셨던 우리 당 소속 의원들께 왜 그것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하여튼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만 나오면 전부 다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별 도리가 없었던 거죠. 뭐 이 얘기. 그런데 이 당 최고위원회에 말하자면 컷오프를 확정하던 회의에 그 테이블에 제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와 있었다는 얘기를 어느 최고위원께 제가 들었어요. 보니까 제가 당시에 경선하겠다라고 해서 후보 등록한 분이 3분이었는데 당에 3분 중에서 제가 제일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거 웃기는 얘기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2월 29일 날 우리 자체에서 조사한 거, 전북 도당에서 조사한 게 제가 46.7%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한 분은 18.3%, 당에서 공천을 줬던 사람은 10.2%가 나왔어요. 당에서 공천자보다 제가 4배 이상 지역에서 여론 우위에 있고, 제가 현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테이블에다가는 제가 여론조사 결과 제일 낮은 걸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의결을 봤다. 이거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저를 컷오프 시켰다. 지금까지도 당에서는 일체 얘기 한마디 없어요. 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고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사실 이제 공천 상황도 그렇지만 그 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의원님 이제 뭐 저희 어쨌든 같이 의정 활동 했으니까 의원 하시는 동안에 의원 카톡방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얘기 나누기도 하는 것 중에서 문제되는 게 왜 지역위원장을 현역 의원인데 임명해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네.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이 이건 정상적인 당 운영이 아니다. 빨리 지역위원장으로 정상적으로 임명해달라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지역위원장이 아닌 상태로 지금 얼마 정도까지를 지내시는 거죠? 저는 지역위원장을 해보질 못했어요. 입당을 하시고. 그럼요. 우리가 건국 이래에 이 정치가 이렇게 쭉 오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을 지역위원장 주지 않는 사례가 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그 지역을 출마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 선거에서 그 지역구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을.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당이 오합지졸이 돼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저로 하여금 제 혼자 이렇게 희생당한 이 전례로 해서 다시 한번 당이 거듭나기를 바라는 거지. 정말 이 여러 가지 생각은 제 얼굴이 지금 또 그냥 화가 나서 굉장히 좀 이 눈에 좀 가시가 돋친 눈이 좀 보일 겁니다만은 왜 제가 이렇게 험한 이 모습으로 당에서 당해야 되는 건지 참 씁쓸할 뿐이죠. 그러니까 저도 뭐 선거를 치러보면 지역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계파들 혹은 이익이 온다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그런 발상을 통해서 컷오프를 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아주 기만하고 우롱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역사에 준엄한 평가와 더불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야당이 각성하지 않고 깨내지 않는다면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
암울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문제 말고도 의원님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네, 그런 의정 활동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라봐주지 못하고 네. 어찌 보면 이제 컷오프라고 하는 게 지난 저희 선거의 컷오프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하위 20% 컷오프인 것도 있고 정무적 컷오프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은 지금 하위 20% 컷오프는 아니신 거죠? 저는 거기에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예, 아예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다시 정당이 태동했을 때 예. 그때 제가 당에 들어오셨죠. 예, 입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컷오프를 시키는 데 있어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당에서 컷오프를 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4월 13일이 선거였잖아요. 예. 4월 8일까지도 제가 지역 여론조사 마지막 지역 로컬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는 제가 1위였어요. 예. 강동원 의원님 하면 가장 뭐 많이 거론되는 연관 검색어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도 그래도 나름대로 30년이 넘게 정치활동이란 걸 하셨고 또 의정활동 4년도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게 잘 하신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보다는 개표 저작 문제, 대선 부정 문제, 이제 네, 이게 네. 제1회 강동원의 연관 검색어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없으십니까? 뭐 정치인으로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 나라는 야당이 존재하는가? 야당 국회의원들은요, 감옥 갈 각오를 하면서 야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리고 국회 진출을 허락하셨던 분들은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야당 의원들을 많이 보냈다.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해달라 이런 건데, 그야말로 의정단상에서 대여투쟁, 예. 청와대나 뭐 국정원이나 뭐 보수 언론들을 통해서 부단하게 투쟁을 해서 그야말로 야당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예. 다시 공천 주면 부메랑이 돼서 뭐 이 당의 어떤 불인주들 뭐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견제, 저 사람이 또 당선되면 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구나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럼요. 의원님 지역구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당이 좀 지켜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많이 갖게 됩니다. 다시 처음에 얘기로 좀 돌아가서 네네. 예, 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정통성 없는 대통령이다. 이제 이 발언을 2015년 10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하셨어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정부 질문에서 하신 거니까 법률적으로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고 뭐 이 자체에 대한 나름의 근거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표로 나와 있는 것들도 네, 있는 네, 것이고 네. 물론 선거안위원회의 반박은 있었습니다만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명확하게 이제 있었던 사안들인데 이것을 말하기까지 어쨌든 많은 정치인들이 이 얘기를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지난 선거 18대 대선 백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전체 의원실에 막 다 돌리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개 돌리기도 하고 또 조사해봤더니 아니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넘겨왔었는데 네. 본인만 어디서 그냥 따로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다 알지만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내가 단상에 서서 말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때 그 마음은 어떠셨어요?